자, 고득점을 위한 경제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감정평가사에서 요구하는 우리 경제학 어느 정도의 범위를 공부해야 될지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우리 그 시험 범위를 보시면요. 근 한 5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 그 감정평가사에서 출제됐던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미시경제학에서 한 50에서 55% 정도 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에서 한 40에서 한 41% 이렇게.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에서 한 5 내지 6%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우리 그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시험에 내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경제학 원론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들어가는 저기 강론 수준에서 학습이 되어지는 내용들까지도 우리 그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출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이 경제학의 이 난이도는 약 중상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시험에서 이 경제학 가장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는 시험은 우리 공인회계사의 그 경제학이 가장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고요. 그 2순위라고 한다면 우리 감정평가사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너무 이렇게 쉬운 내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약 중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혹시 학교에서 경제학 수업을 들으셨다면 경제학 원론,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 요 정도의 그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무난히 우리 그 감정평가사에서 요구하는 경제학 그 고득점 충분히 그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그쪽에 그 선행 학습이 안 돼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 경제학의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경제학 공부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잡으셔야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더라는 거죠. 그러면 뭐 개략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그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학을 전혀 접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해서 뭐 차분히 한번 진행을 해보죠. 뭐 어떤 분들은 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런 용어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제학의 출발점 어디겠는가? 이 경제학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 있는 희소성이죠. 이 희소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인간의 그 욕망은 무한한데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은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 희소한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 이 문제를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학 책 곳곳에 보시면은 바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효율적인 자원 배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희소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분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그 연관된 용어가 바로 이 경제적 효율성이죠. 경제적 효율성. 이 경제적 효율성은 이 최소 비용의 원칙과 이 최대 효과의 원칙으로 이렇게 우리가 축약적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같은 거예요. 최소 비용의 원칙과 최대 효과의 원칙. 그러니까 그 앞에 전제가 뭐냐는 거죠. 어떤 효과가 주어져 있다, 요만큼. 이 효과를 낼 때 가능하면 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게 바로 최소 비용의 원칙이 되는 거죠. 반대로 비용이 주어져 있어. 나는 이만한 비용밖에 쓸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주어진 비용을 가지고 가능하면 효과는 최대로 내는 게 좋겠죠. 그게 바로 이 최대 효과의 원칙이 되는 거죠. 따라서 결국 이 최소 비용의 원칙과 최대 효과의 원칙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앞에 전제가 뭐냐. 효과가 주어져 있으면 비용을 최소화. 반대로 비용이 주어져 있다면 그 주어진 비용으로 최대 효과 이렇게. 이게 바로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 효율성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까? 이 경제학 책 곳곳에 보시면은 뭐 경제적 효율성, 효율적인 자원 배분, 효율적인 자원 배분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경제학은 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사에서 우리가 그 경제학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제학이. 그러면 우리 시험 공부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사에서 우리 시험에서 우리 경제학에 40문제가 나오는데 이 40문제를 다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냐? 시간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경제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공부하셔야 돼요. 주어진 시간 내에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서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경제학을 이렇게 100점 맞게끔 공부하겠다 이런 욕심은 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사실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경제학을 전공한 저로서도 어떤 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경제학 시험의 기출문제를 딱 보면 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부하지 않은 영역에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경제학의 범위는 뭐 무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책 한 권을 공부했다 해서 경제학 그 시험 범위를 다 공부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뭐 책 10권을 공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40문제를 다 맞추겠다 이렇게 공부하는 그 목표, 이거는 결코 효율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몇 점이 좋겠냐? 제 생각으로는 한 80점에서 85점 정도. 그러니까 그 문제의 개수로는 한 32문제에서 한 34문제 정도.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40문제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거죠. 어차피 뭐 1교시에 시험 과목들이 쭉 있으면 경제학만 문제를 풀 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과목도 풀어야 되니까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1분에 한 문제꼴로 풀어야 되는데 그 어려운 문제에 막 집착하다 보면 다른 문제, 쉬운 문제를 놓쳐버리는 시간 제약에 걸려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40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따라서 내가 공부하지 않은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찍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번호. 그런데 뭐 나는 3번이 좋아. 그럼 3번. 그날 컨디션에서 난 오늘 컨디션에서 5번이야. 그럼 5번 이렇게. 우리가 마치 로또 복권 이렇게 번호를 우리가 넘버링을 우리가 할 때처럼 내가 딱 이렇게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겠죠. 그 번호를 찍으시면 돼요. 한 5개 정도는 던지셔야 되겠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한 35문제 정도에서 우리가 승부를 거는 거죠. 여기에서 뭐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요. 몇 문제는 내가 알았는데 잠깐 순간적인 실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 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목표로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즉 이 경제적 효율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의견에 이렇게 찬성하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경제학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다른 과목들도 있으니까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돼요. 또 1차 시험 패스한 다음에 또 2차 시험 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시간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합격의 목표가 주어졌다면 시간을 최소화하는 우리 최소 비용의 원칙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은 최소 비용이 아니라 최소 시간의 원칙이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볼까요? 아무튼 시간을 최소화해서 남들 3년 걸릴 시험을 나는 1년 만에 다 패스한다. 이런 식으로 목표로 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각 과목마다 다 특성은 다르겠지만 저는 경제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경제학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학은 목표 점수를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이 경제학 전문가로서 이렇게 권해주고 싶다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학 내용으로 일단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주체라고 하는데요. 이 경제 주체는 크게 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있겠더라는 거죠. 이 가계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주로 소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계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소비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기업은 주로 생산활동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구성원들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생산자다 이렇게. 그러면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뭘까? 경제활동. 이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이 소비 및 생산활동을 말한단 말이죠. 물론 뭐 뒷이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분배활동도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 및 생산활동. 이걸 우리가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소비하는 주체가 있고 생산하는 주체가 있고 따라서 이 가계와 기업만으로만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하나의 경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계와 기업만으로 형성된 경제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민간 경제다 이렇게. 또는 뭐 민간 경제란 말 대신에 뭐 민간 부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민간 경제. 그러면 정부는 뭐 하느냐? 이 민간 경제를 주로 통제하는데요. 컨트롤. 물론 뭐 정부도 그 속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소비 및 생산 활동도 하긴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경제학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공재라는 것을 공부할 텐데 이 정부는 이 공공재를 생산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민간 경제가 생산한 생산물들을 소비 활동도 하고요. 그 정부의 고유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근데 주로 이 경제에서의 역할은 이 민간 경제를 통제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민간 경제라고 부를 때 그럼 정부는 뭐라고 부르느냐? 공공 경제라고 하죠. 공공 경제. 또는 뭐 공공 부문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 민간 경제와 공공 경제를 합쳐 가지고 이걸 우리가 국민 경제다 이렇게. 국민경제라는 용어는 나중에 우리가 그 거시경제학을 공부할 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국민경제.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여기까지만 보면은 여기는 우리가 흔히 그 폐쇄경제라고 합니다. 폐쇄경제. 다른 나라와 무역하지 않는 경제죠. 그러면 해외 부문도 있겠죠. 여기를 뭐 민간 부문, 공공 부문,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어 보면 해외가 있겠죠. 해외. 이 해외 속에도 보시면 가계, 기업, 정부가 다 있는 거예요. 해외에도, 다른 나라에도. 그러면 이쪽 그 해외와 이쪽 또 다른 국민 경제와 이렇게 합쳐지면 이게 바로 개방 경제가 되는 거죠. 이 개방경제의 경제 논리를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국제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제경제학.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민간경제, 공공경제 이렇게. 왜냐하면 어차피 그 책들에서는 뭐 민간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공공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 민간경제란 말 자체를 내가 모르고 있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경제학은 이게 암기 과목이라기보다는 이해 과목이라고 보시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은 논리죠, 논리. 따라서 그 논리를 내가 이해해버리면 문제를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과목과의 약간 그 차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면서는 경제학을 주로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경제 논리를. 왜냐하면 이해해두면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 그 감정평가사에서의 경제학은 객관식 문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해해놓고 있으면 문제를 보는 순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생각이 안 나다가도 문제를 보는 순간 생각이 나는 거잖아. 내가 이해를 해두면. 그래서 많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암기해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의심하세요. 왜 저렇게 되지? 이렇게. 왜 저런 논리가 나오지?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뭔가 약간의 힌트를 얻지 못해가지고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아마 그런 가려운 부분을 이렇게 긁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려운 부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경제의 논리를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면 경제학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들이 다 어렵다고들 해요. 이구동성으로. 경제학 시험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을 제가 뭐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이걸 자꾸 암기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경제학을. 오히려 자꾸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해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경제학이 조금씩 쉬워져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과목이 더 어렵고 경제학이 나중에 더 쉬워지는 이런 현상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개방경제, 폐쇄경제까지 알아봤고요. 여기 우리 그 순수, 아까 우리 경제활동이 소비 및 생산활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소비하는 주체와 생산하는 주체가 있는 이 민간경제만으로도 하나의 경제 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생산되면 소비되고, 소비되면 생산되고, 이런 순환, 경제 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이 경제 순환,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사실은 뭐, 이 그림만 이해하면 경제학 거의 절반은 다 이해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림만 잘 이해해도. 이 경제 순환 흐름.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들, 바로 생산물이 있는 거죠. 이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합니다. 생산물 시장이죠. 요거는요, 또 책에 따라서는 이걸 생산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또 책에 따라서는 이거를 재화 및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재화 및 서비스. 그래서 재화 및 서비스 시장이다.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 자원도 필요하죠. 그 자원이 거래되는 시장도 있습니다. 이 생산 자원을 다른 말로 생산 요소라고도 하는 거죠. 생산 요소.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생산물, 어떤 책에서는 재화 및 서비스, 또 어떤 책에서는 생산 요소, 또 어떤 책에서는 이거를 생산 자원, 이렇게. 같은 건데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어떤 용어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완전히 합의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책 저자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 보고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왜 이렇게 이름이 통일이 안 돼 있습니까? 미국 책이 그래, 미국 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책들도 거의 대부분 다 미국 책을 이렇게 참조해서 이렇게 책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책 자체도 영어식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을 참조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교재를 편집하시는 선생님들도 조금씩 이렇게 같은 건데도 이름을 달리 쓰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어차피 뭐 세계적인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 여러분들 제가 다 소개는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생산물, 재화 및 서비스, 생산 요소, 생산 자원,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가게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생산물 시장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생산물들을 수요하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지출이죠. 화폐적 지출. 생산활동을 통해서 공급하는 건 바로 기업의 몫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수입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으로 들어가면 수요 공급의 주체가 바뀌는 거죠. 오히려 가게가 생산 요소를 공급하고요. 오히려 기업이 생산 요소를 수요하죠. 이 생산 요소를 수요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생산물을 완성해서 공급하는 거죠. 그에 대한 대가로서 기업은 비용을 제출합니다. 생산 요소를 수요한 대가로서 비용.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이걸 비용이라고 하지 않고 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소득. 자, 여기에서 이 경제 순환의 이 미시경제학적 관점과 거시경제학적 관점.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미시부터 가볼까요? 미시는 뭘까? 미시는 말 그대로 눈을 가늘게 뜨다 이런 뜻이에요. 가늘게 뜨다. 우리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 좀 깊이 있게 관찰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이렇게 가늘게 뜨죠. 이게 미시야. 그 대신에 깊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넓게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눈을 이렇게 크게 뜬단 말이에요. 이게 거시죠, 거시. 중국 그 대학에서 이 거시경제라고 쓰지 않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거시를 이렇게 클 것자를 써가지고 거시라고 하거든요. 중국의 그 책들을 봤더니 이거를 광시경제학이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는 매크로란 말이에요, 매크로. 이게 크다는 뜻이니까. 우리나라는 클 것자, 중국은 넓을 광자 써가지고 광시경제학 이렇게 하고 있더란 말이죠. 시험엔 안 나옵니다. 아무튼
자, 이 그림 하나로 미시와 거시를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건데 무슨 말일까? 미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을 가늘게 뜨다 이거라고 했죠. 깊이 있게 보자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각각의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을까? 이걸 보는 거죠. 깊이 있게. 즉 생산물을 수요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생산 자원을 공급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생산물을 공급할 때 생산 요소를 수요할 때 각각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를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소비자 이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가게가 생산물을 수요하고 자원을 공급하는 행동들을 분석하는 분야 소비자 이론. 그 다음에 기업이 생산물을 공급하고 생산 요소를 수요하는 쪽을 살펴보는 분야가 생산자 이론이에요. 생산자 이론. 그러면 우리 한 나라 내에도 수많은 소비자가 존재하잖아요. 우리 각자가 다 소비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생산자들도 되게 많겠죠. 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생산자라는 것은 이 법인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일단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다 기업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소비자와 생산자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대표적인 소비자를 뽑는 거죠. 대표적 소비자. 생산자도 마찬가지. 대표적 생산자. 이렇게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소비자가 각각 여기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냐 이걸 보는 거죠. 생산자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생산자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이렇게. 그런 다음에 대표적인 소비자와 생산자가 각각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대표자와 같은 행동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 미시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대표자를 어떻게 뽑을까? 랜덤으로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대표자를 뽑는 기준은 바로 이놈입니다. 합리성. 수많은 소비자 중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소비자를 대표자로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경제학 책 보시다 보면 소비자 이론에 시작할 때 보시면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 이렇게 제목을 많이 달아놔요.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 이렇게 소비자 선택. 생산자 이론도 마찬가지. 합리적 생산자의 선택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소비자와 합리적인 생산자를 대표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합리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합리. 이거 사전적으로 보면은 뭐 이치에 밝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중에서 이치에 밝은 소비자, 이치에 밝은 생산자.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실험해 보세요. 만약에 낯선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당신은 참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해 준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괜찮죠? 내가 합리적이라고? 그렇지 이렇게. 기분이 괜찮죠?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김영진 당신 참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때는 이렇게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있어요. 내가 왜 합리적이야 이 사람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경제학을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럴까? 이게 뭐 이치에 박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이게 rational을 해석한 거거든요. rational. 합리. 이렇게. 근데 영어의 약간 어감의 그 rational은요. 뭐 세상 이치에 박다 이런 그 굉장히 막 심오한 철학적 의미를 깔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약간 뭐 이기적이다. 그 다음에 뭐 계산적이다. 이런 의미도 함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계산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 생산물을 수요할 때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자기한테 뭔가 유리한 쪽으로 행동한다는 거지. 생산자도 마찬가지지.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평가할 때 당신 참 계산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죠. 그때는. 합리적이라고 하면은 괜찮아 보이는데 계산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좀 기분 나빠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왜 계산적이야? 내가 얼마나 정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그러지 않겠나요? 아무튼 경제학을 이해하실 때 중요한 거는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과 합리적인 생산자의 선택들을 우리가 살필 건데
이 합리라는 말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터 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단 말이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약삭빠르다는 거지. 나는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거래에 있어서 절대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무조건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런 사람들만 경제학에 나오는 거예요. 정이 많은 사람은 경제학에 안 나와요. 따라서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행동할 때 그럼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기에서 보시면 생산물을 수요하거나 또는 생산 요소를 공급하거나 합리적인 소비자. 굉장히 입속에 받고 계산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여기에서 이 소비자 이론에서의 기본 가정이 뭐냐면 바로 이 놈이죠.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더라는 거죠. 효용 극대화. 이 효용이라는 말도 이게 일본식 한자말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안 쓰던 말인데 우리 경제학 책에서 아마 일본식 한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마치 우리나라 말처럼 돼버렸는데 일본에서 먼저 한자말로 효용이라고 번역한 건데 유틸리티라는 말을 이 효용은 그냥 만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족. 주관적 만족. 즉 생산물을 수요함에 있어서 만족 극대화를 추구하더라는 거죠. 이건 하나의 가정일 뿐이에요. 모든 소비자가 다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건 아닙니다. 현실에 있는 모든 소비자가. 근데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무방하겠더라는 것뿐이에요. 경제학은. 오히려 그게 오히려 더 그럴듯한 가정이라는 거지. 경제학은 가정의 학문이거든. 가정의 학문. 따라서 이 가정 하에서 이 논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따라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논리가 절대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가정 하에서 이 논리가 성립한다. 이것뿐이에요. 가정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효용 극대화.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생산물을 수요함에 있어서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서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만큼만 사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지. 그렇죠? 이 후회한다는 말을 우리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후회. 우리 뭐 나중에 본강좌 할 때 나오겠지만 바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개념일 거예요. 이 기회비용이라는 말 아시죠? 기회비용. 기회비용. 내가 포기한 대안에 갇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걸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이걸 선택함으로써 내가 포기한 놈의 가치를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어차피 그건 뭐 회계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이 후회한다는 것은 뭐냐면 처음엔 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판단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재평가해 봤더니 미련이 남더라는 거죠. 즉 기회비용이 더 크게 환산되더라는 거지. 기회비용이. 내가 포기한 놈이 더 커 보이는 거지. 그때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할 걸 이렇게. 이게 후회지 않습니까? 즉 기회비용이 크게 환산되지는 거지. 재평가했을 때. 그런데 경제학 책에는 이런 사람 안 나와요. 이 후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지. 왜? 합리적이니까. 소비자든 생산자든 합리적으로 행동했으니까. 후회는 안 해. 즉 나중에 평가하더라도 기회비용이 더 커지는 일은 없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이 가정도 그럴듯한 가정이 되겠죠. 생산물을 수요함에 있어서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만큼만 수요하려고 하더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생산 요소를 공급함에 있어서도 만족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양만큼만 공급하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세부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나올까? 이걸 공부하는 거죠. 이쪽, 이건.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게 미시경제학이야.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만족 때문에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무슨 뭐 이렇게 자선사업 하시는 분들 말고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로 영리기업이죠. 이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서 행동함에 있어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더라는 거죠. 이윤 극대화. 이익을 가장 많이 남기려고 하더라는 거지. 이익을 가장 많이 남길 수 있는 양만큼만 공급하고 생산 요소를 수요함에 있어서도 이익을 가장 많이 남길 수 있는 양만큼만 수요하는 거지. 따라서 이 가게와 기업은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것도 나중에 또
본 강좌 할 때 우리가 뒤에 가서 얘기는 있겠지만 모든 기업이 다 이윤국대화를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다른 걸 추구하는 기업의 논리도 약간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이윤국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논리보다는 많지 않다는 거지. 조금밖에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영리기업이니까 이윤국대화를 추구한다는 가정이 가장 그렇게 보이다는 거죠. 따라서 이윤국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여기에서는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고 얼마만큼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는 얼마만큼 생산 요소를 수요하려고 하고 있을까? 이걸 또 깊이 있게 들어가 살펴보는 거죠. 미시경제학에서는. 그러면 서로 다른 목표 하에서 굉장히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경제 순환 과정 자체가. 여기에서 과연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합의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소비자 이론에서 밝혀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산물의 가격을 P라고 하겠고요. 생산물의 양을 우리가 Q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 소비자 이론, 즉 효용국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생산물을 수요함에 있어서 과연 진짜 이런 수요 패턴을 보여주느냐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소비자 이론에서는. 즉 이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거죠. 뭐 경제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수요 곡선은 다 아시죠? 이 수요 곡선은 뭡니까? 일반적인 수요 곡선은 이 가격과 수요량 간의 역의 관계지 않습니까? 즉 가격이 비싸면 적은 양을 수요하고 가격이 낮아지면 더 많은 양을 수요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인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이거를 사실은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 소비자 이론에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소비자 이론에는 뭐 한계 효용 이론도 있고 무차별 곡선 이론도 있고 또 현시 선호 이론도 있고 말이죠. 이 각각의 이 이론들에서 합리적인 소비자가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하는 행태를 보임에 있어서 이런 수요 행태를 실제로 보이더라. 이거를 과학적으로 검증합니다. 증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요 곡선을 의심 없이 쓰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수요 곡선을 우리가 일반적인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생산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윤국대화를 추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윤을 많이 남기려면 어떻게 돼? 비싸게 많이 팔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남겠죠. 일반적으로. 물론 뭐 거기에 또 비용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는. 따라서 생산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거죠. 즉 가격이 비쌀수록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하더라는 거지. 이것도 사실은 이 생산자 이론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공급 곡선이 나오더라.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심 없이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일반적인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더라.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생산물에 대해서 소비자는 가격이 낮을수록 좋아하고 있고요.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생산자들은 오히려 가격이 비쌀수록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듯 서로 합리적으로 행동하니까 가격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합리적이니까. 굉장히 약삭빠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니까 물건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하고 있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려고 하고 있고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지. 그러면 서로 지금 다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과연 양자 간의 합의가 일어날까 말이지. 합의. 그 합의가 일어났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균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균형. 영어로 equilibrium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균형. 이 균형에서 양자 간의 합의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균형 가격. 그 다음에 합의된 양을 우리가 균형량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굉장히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무질서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달성하더라는 거죠. 100%는 아니에요. 항상 균형이 달성되는 건 아닙니다. 균형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양자 간의 합의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즉, 이 거래가 성립되지 않아. 이런 경우 왕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평소에도. 근데 일단 거래가 성립된 경우라면 이게 바로 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양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거니까. 따라서 이 미시경제학은요. 정의를 내려보자면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의 의사결정과 시장에서의 상호작용, 이 수요 공급이죠. 이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분야. 이거를 우리가 미시경제학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그러면 거시는 뭐냐? 거시는 똑같은 그림이에요. 거시라고 해서 다른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똑같이. 이걸 보는 건데 각각의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이 순환의 흐름의 규모, 사이즈. 이 사이즈가 어떤 경우에 더 커지느냐, 또 어떤 경우에 더 작아지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생산물의 흐름의 이 사이즈가 커지는 현상을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경제 성장. 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그 나라 국민들이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더 많은 양을 소비할 수가 있다는 거지. 경제가 성장한다. 이 사이즈가 커지는 거니까 생산물도 많아지고 생산 요소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각각의 여기 수요 공급량들이 더 많아지는 것들이죠. 커지는 거니까. 따라서 이 거시경제학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경제가. 그런데 막연한 성장은 아니고요. 이 성장을 하면서도 이 경제를 해롭게 하는 두 가지 해악이 있어요. 나라 경제, 즉 국민 경제를 해롭게 하는 두 가지 해악. 그게 바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입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 여기는 이 실업과 인플레이션. 이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결국 이 경기 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요, 나중에 우리 다 공부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추세가 있어요. 즉 평균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쭉. 그러면서도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성장하는 나라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지구상에는. 이 성장을 하면서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 경제 부침이 있다고 그러죠. 부침.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 이거를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비즈니스 사이클이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성장 추세보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추세라는 건 결국 이게 평균 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성장률. 이 평균값보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가 흔히 경제 호황이라고 합니다. 호황. 경제가 호황이면 좋겠죠? 네, 좋습니다. 물론. 뭔가 또 이게 더 풍부해지는 거니까. 문제는 경제가 호황이라서 다 좋으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경제 호황의 이면에 숨어 있는 게 바로 요 놈이에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막 상승해 버리는 거죠. 최근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뭐 중앙은행들이 뭐 어떻게 하고 있냐,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뭐 금리를 내리네 마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놈 때문에 그렇죠.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은 뭐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시면 더 아시겠지만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물가가 올라버리면 생활 수준이 더 피폐해져요. 내가 받은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거든. 물가가 올라버리면. 그래서 우리 그 가정에서 이렇게 그 가사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그 주부님들이 이렇게 시장 가셔가지고 이렇게 기자들한테 인터뷰 따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또 뭐 살 게 없어, 너무 비싸서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그만큼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경제를 위축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가 이렇게 성장 추세 이하로 떨어졌을 때 여기를 우리가 경제 불황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불황 이면에 숨어 있는 게 뭘까? 바로 실업이죠, 실업.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겠죠. 일자리를 잃어버리면은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고, 물건이 안 팔리면 생산 기업들도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는 더 쪼그라들기 시작하고 점점
나라 경제가 더 가난해지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특히 거시경제학 쪽에서 공부할 때 경제 성장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할 건데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할 텐데 우리가 원하는 성장은 막연한 성장이 아니라 앞에 항상 이렇게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안정적 성장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 안정, 경제 안정. 경제 안정. 어떻게 하면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 이 안정적 성장을 원하는 거죠. 이 안정적 성장의 의미는 그럼 뭐냐? 이 경기 변동의 진폭이 최소화된 상태를 말해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매끄럽게. 성장을 하면서도 이렇게 매끄럽게 경기 변동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경험하지 않고 실업도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것이. 이걸 우리가 안정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정적 성장을 달성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서 두 학파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거죠. 거시경제학이로는. 한쪽은 우리가 그 고전학파라고 하고요. 또 한쪽은 우리가 케인즈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요, 아까 우리 그 경제 순환 흐름을 봤지 않습니까? 이 순환 흐름에서 이 수요 공급들이 다 매끄럽게 착착착착 들어맞더라는 거지. 시장에서 알아서 균형을 빨리빨리 회복하더라는 거죠. 따라서 굳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장 경제가 알아서, 이 민간 경제가 알아서 경제는 착착착착 잘 돌아가더라는 거죠. 빨리빨리 균형을 회복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전학파예요. 따라서 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경제 내에서 굳이 정부가 할 역할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작은 정부를 주장하죠. 작은 정부. 스몰 가버먼트. 작은 정부. 즉, 정부는 고유의 업무만 하라는 거야. 외교, 국방, 치안 이런 것만 담당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경제적인 그 정부 부처에 보게 되는 뭐 국방부도 있고 그 행안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하라는 거지. 즉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런 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서만 운영하라는 거죠. 외교, 국방, 치안. 외교부 장관도 있구나. 외교, 국방, 치안. 이게 정부의 고유 업무 영역이라는 거지. 그쪽에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정부는. 경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 부처들 다 없애라는 거예요. 기획재정부 없애고, 뭐 산업자원부 다 없애고, 교통부 다 없애버리라는 거지. 쓸데없이 거기에 돈 쓰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경제는 경제 스스로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정부가 거기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고전학파. 그래서 이 고전학파 계통의 학자들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거에 찬성합니다. 정부 개입, 경제에 개입하는 걸 최소화하는 거. 그런데 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이론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데가 언제냐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1929년에 시작되었던 세계 대공황이었죠. 경제가 아주 그냥 크게 침체하는 거죠. 사람들은 막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다 이렇게 방랑 생활하기 시작하고 길거리에는 그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득실득실되고 공장들은 다 문을 닫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빨리빨리 균형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양반이 바로 이 케인즈죠. 처음에는 이 케인즈도 고전학파 이론 체계를 굉장히 신봉하다가 뭔가 이론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현실과 뭔가 좀 괴리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고전학파 이론 체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케인즈가 급부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계 대공황이 터지면서. 그리고 세계 대공황을 예측하기도 했고요. 이 케인즈라는 사람은 정말 불세출의 슈퍼스타죠. 결국 이 케인즈가 등장하면서 거시경제학이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미시경제학으로 끝났던 경제학이야.
이 그림 하나로 끝나는 거죠. 가게는 어떻게 행동하고 기업은 어떻게 행동하고 또 시장에서의 상호작용,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균형을 빨리 회복하더라. 끝! 이게 경제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산물의 순환 흐름이 뭔가 자꾸 이렇게 삐그덕 거리더라는 거지. 삐그덕. 빨리빨리 균형을 회복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초과 수요가 오랫동안 지속돼 버린. 일반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어때요? 물건을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물건값이 뛰죠. 즉 고전학파는 초과 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빠르게, 초과 공급이 있으면 가격이 빠르게 하락한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균형을 회복한다 이렇게. 그런데 초과 공급이 있는데도 가격은 빨리 하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이 불균형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최초로 느낀 양반이 케인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장 스스로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즉, 이 시장 스스로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시장 기능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생산물 시장도 뭐가 문제가 생기고 여기도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시장이 실패하니까 이거를 교정을 해야 되겠죠. 시장 실패를 빨리 교정을 하기 위해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따라서 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케인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 이 시장 실패를 빨리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빨리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좋으냐? 또 이런 방법론이 있겠죠. 이것들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정부가 개입하기 위해서 행하는 각종 그 정책들이 있겠죠. 정책. 경제 정책. 이 경제 정책은 크게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뭐 재정 정책도 있고요. 또는 이 금융 정책도 있습니다. 금융 통화 정책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심도 있게 할 겁니다. 이 거시경제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이쪽 케인즈 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재정 정책 어떻게 하는 것. 그리고 그렇다고 고전학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 계통의 학자들은. 케인즈 학파가 이걸 통해서 경제를 빨리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이쪽 사람들은 이 정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지. 재정 정책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금융 정책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도 경제를 안정시킬 수 없다. 따라서 개입하지 마라. 끝까지 개입하지 마라라고 주장하는 거죠. 논리를.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정부 개입의 불필요성, 이거를 항변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들을 다 제시하는 거예요. 고전학파 쪽 사람들은. 끝까지. 그러면서 이 두 학파 간의 이 논쟁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거시경제학 내용이 많아지겠죠. 재정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일단 먼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경제가 어떻게 변동하고,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또 금융정책은 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게 효과가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 다 공부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한 또 비판도 공부해야 돼.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 금융정책에 대한 비판, 이런 거 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고전학파가 있고 케인즈가 이게 1세대라고 보시면 돼. 1세대. 그러니까 이 고전학파란 말 자체도 이 케인즈 이 사람이 붙인 거예요. 자기 선배 경제학자를 통칭해버린 거지. 그 사람들은 클래식이다 이렇게. 그래서 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가 된 거죠. 그래서 케인즈의 그 논리 체계가 세계 대공황을 탈출하는데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인즈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긴 거지. 그 사람들 우리가 케인즈 학파라 그래요. 케인즈 학파. 여기에 우두머리 껴긴 양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폴 사뮤엘슨이라는 사람이죠. 사뮤엘슨. 이 케인즈 경제학을 엄청나게 발전시킨 양반이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새 케인즈 학파 이렇게.
그러니까 3세대에 걸쳐서 발전되는 거죠. 고전학파는 죽었느냐 안 죽었다는 거죠. 이 고전학파의 이론 체계를 더욱더 발전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가 통화주의 학파다 이렇게 불러요. 통화주의 학파. 즉 이쪽이 1세대면은 이쪽은 2세대가 되는 거죠. 2세대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여요. 우리가 옳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는 사뮤엘슨이 있었고 여기에는 밀턴 프리드만이 있었던 거죠.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 2명을 뽑아라 그러면 사뮤엘슨과 밀턴 프리드만 이렇게 쌍두마차였죠. 그러면서 경제 이론들이 엄청나게 발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경제 이론이 발전한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싫어. 시험 범위가 너무 많이 늘어나. 나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뒤이어가지고 새 고전학파. 이렇게. 3세대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이 2세대까지 분들은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고요. 이제는 이렇게 이 3세대 분들. 이 새 고전학파와 새 케인즈학파.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옳다 하면서. 따라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 우리가 공부해야 될 책이 점점 막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이 이겨버렸으면 다른 쪽 사람들 거는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뭐 두 싸움에서 케인즈가 이겨버렸다 그러면 이것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반대로 또 고전학파가 이겼다 그러면 이건 공부하지 않고 이것만 공부하면 되는데 이게 어느 한쪽이 완벽한 승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시기에서는 고전학파적 사고가 옳았을 때가 있고 어떤 시기에서는 케인즈적 사고가 옳았을 때가 있고 이렇게.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일부는 고전학파적 사고가 맞다. 일부는 또 케인즈적 사고가 맞다. 이렇게. 지금도 의견들이 지금 굉장히 대립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히 누구의 얘기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론들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옳다. 이런 논리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이론이 계속해서 특히 거시경제학 분야에는 지금도 진행형 학문이라고 하거든. 지금도. 계속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미시경제학은 이제 거의 다 승부가 끝났어요. 미시경제학은. 거의 완성된 분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더 많아지는 이런 측면은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시경제학 분야는 이 책이든 저 책이든 책들을 비교해 보세요. 거의 제목들이 거의 다 똑같죠. 제목들이. 거기 저자마다의 내용 설명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제목들 보시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거의 95%다 똑같아. 근데 거시경제학은 조금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케인즈 쪽 사람들의 이론을 많이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쪽 고전학파 계통, 고전학파, 통화주의학파, 새고전학파 이쪽 사람들의 논리를 더 많이 이렇게 집어넣는 책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경제학자, 저를 비롯해가지고 저도 경제학자니까요. 이쪽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쪽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근데 이 수험서에서는 양쪽을 다 골고루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쪽에서 시험 나올 줄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수험서에서의 거시경제학 내용들이 굉장히 양이 많아지는 거죠. 따라서 이 거시경제학 쪽을 공부하실 때는 일단 경제성장의 의미는 뭐고,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케인즈 학파 쪽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고전학파 쪽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걸 비교 분석하는 측면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일단 그것만 잘 이해하셔도 거시경제학의 거의 절반은 공부가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거시경제학이 좀 재미있긴 합니다. 공부하는 그 재미는 거시경제학이 좀 있어요. 미시경제학은 완벽한 논리예요, 논리. 이 과정에서 이거 착착착착 과학적으로 다 검증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시려면은 이 수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수학.
그래서 이 경제 수학의 그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이렇게 대학원 같은 데 들어오시면 왼통 수학이에요, 왼통 수학. 경제학 책이. 미분, 적분, 뭐 미분 방정식, 차분 방정식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다음에 뭐 행렬 벡터까지 막 해야 돼요. 행렬 벡터. 이거 뭐 완전히 오리무중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만큼 특히 미시경제학 분야의 책들은 거의 다 수학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논리가 아주 퍼펙하기 때문에 수학으로 다 뭐 증명해가지고 탁탁. 그러다 보니까 이 미시경제학을 또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또 엄청나게 그 수학적 그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각종 이 시험에서도 특히 미시경제학 쪽 문제는 이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미분도 해야 되고 하는 경우들이 막 왕왕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그냥 가볍게 수학 공부하시면 돼. 가볍게. 절대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마세요. 저만 따라오시면 그냥 우리 수험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수학은 몇 번만 엑서사이즈 하면 금방 여러분 스스로 터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겁먹지 마시고. 이 정도는 제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만 푸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85점 가까이 점수를 득할 수 있습니다. 미시경제학 쪽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이 부분. 어차피 아까 우리가 효용국대화, 이용국대화 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수많은 소비자 중에서 합리적인 소비자를 대표자로 뽑고 합리적인 생산자를 대표자로 뽑고 해가지고 그 행동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관찰해 본다고 그랬잖아요. 문제는 여기죠 또. 어때요? 생산물 시장? 우리가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굉장히 많죠, 종류가? 그거를 다 출현시킬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분석을 위해서는 이 분석은 심플한 게 좋거든요. 따라서 뭐 두 재화만 존재한다. X재와 Y재 이렇게. 또는 뭐 A재와 B재 이렇게. 두 재화만 존재하는 경우로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 거죠. 실제 경제에는 N개의 재화가 존재해요. N개. 하지만 두 재화만 존재하는 경우로 이렇게 논리를 만든 다음에 이걸 확대하더라도 그 논리가 바뀌지 않아. 즉, 두 재화만 존재하는 경우와 N개가 존재하는 경우와 결론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쓸데없이 많이 출현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단순화하는 게 좋은 거니까. 따라서 이렇게 단순화해서 X제, Y제 또는 A제, B제 이렇게 두 가지 생산물만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로서 이렇게 축약해서 하더라는 거죠. 생산 요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수많은 생산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생산 요소 시장을 분석할 때는 이렇게 불특정으로 X, Y, A, B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건 특정화해요. 생산 요소시. 어떠한 생산물을 만들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놈들이 있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베이직하게 들어가는 놈들. 기본적 생산 요소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우리 사람들의 유용한 노동력이죠.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지. 따라서 생산 요소로서 첫 번째 노동 이렇게. 두 번째는 자본 이런 것이 있어요. 자본. 하나를 더 꼽아봐라 그러면 토지 이렇게. 그래서 이 노동, 자본, 토지 이걸 우리 경제학에서는 3대 근원적 생산 자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3대 근원적 생산 자원. 가장 기본이 되는 놈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사람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생산물 없죠? 자본도 마찬가지고. 뭐 나중에는 뭐 어디 저쪽 우주 공간에다가 뭐 생산 공장을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생산 공장들 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토지 땅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까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게가 생산 요소를 공급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게의 구성원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공급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노동자 계급이라고 합니다. 자본을 공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본가 계급이죠. 토지를 공급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주 계급입니다.
지지계급. 그래서 이렇게 소득을 벌어들인다고 했잖아요. 이 생산 요소를 공급한 대가로서 소득을 벌어들이는데 노동을 공급하신 분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우리가 노동소득, 자본을 공급하신 분들은 자본소득, 토지를 제공한 분들은 임대소득 이렇게 부르는 거죠.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소득들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노동소득을 벌어들이시는 분도 있고 자본소득을 벌어들이시는 분도 있고 임대소득을 벌어들이시는 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여기 생산물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생산물들을 수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에 따른 지출을 행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소비자들은 소득 제약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면 소득 제약. 소득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한 달 벌 수 있는 소득이 한정돼 있죠. 그 한정된 소득을 가지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것들, 재화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내가 욕망껏 소비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 무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거지. 왜? 소득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소비자 이론을 공부하실 때 보면은 소득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 이렇게 하는 거죠. 소득 제약. 이렇게. 나는 뭐 물건을 뭐 여러분 어떻습니까? 풍족하게 쓰고 싶잖아요. 근데 맨날 쪼들리는 이유가 뭐야? 예, 소득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럴싸한 거잖아요. 경제 논리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나중에 그 소득 분배 쪽으로 가보시면 소득 분배. 이 분배 활동도 경제 활동의 일부인데요.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현실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느끼는 감정. 노동소득 많아요? 요게 더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조금 따끈따끈해 보이죠? 많고 적음을 떠나서. 따라서 현실에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약간 적은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노동소득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더 소득 제약을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이쪽보다는. 그래서 지금 현실의 지금 소득 분배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때는 지금 자본소득, 임대소득, 노동소득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배분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뭐 좀 불평등도가 심화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이런 까지 평가해 보려고 하는 거죠. 혹시 여기 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여기 뭐 자본가 계급은 안 계시죠? 자본가 계급이면 감정평가사를 할 게 아니라 고용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다 이쪽이시겠죠? 저도 뭐 이쪽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노동자 계급. 분필가루 먹으면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험의 목표 점수를 따게 해주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니까. 이 정도 내용이 전체적인 미시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시경제학 우리 살펴봤고요. 그래서 요거보다 더 많은 그 내용들,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은 본 강좌에 들어가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하나씩 체계적으로 그 우리가 학습을 할 것이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한 80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75점, 85점 사이 이렇게 점수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자꾸 경제 이론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의심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그리고 그 의심의 원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이런 것들을. 물론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그 원천부터 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또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이러면 어떨까,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워 하는지를 전문가들은 금방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논리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가려운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는 게 제 역할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신 시험을 봐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제가 해소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의심이 해소되는 순간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요. 그러면 경제학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뭐 부족하나마 우리 경제학이 들어가기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더 구체적인 얘기는 본 강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